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신화, 옛이야기. 이번 시간엔 총각이 만난 묘령의 여인, 대리석으로 만든 손, 그리고 호자 이야기, 물의 요정 운디네, 하늘을 나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총각이 만난 묘령의 여인. 깊은 산골 마을에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못 간 착한 총각이 있었다.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쉽게 가난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올 아가씨도 없을 뿐더러 장가들 미천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사는 게 본인 탓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며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장사를 지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먼 친척 집에 찾아가 부탁하려고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갔을까? 해는 서산에 기울고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파서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근처 주막을 찾아가 요기를 한 후 그만 쓰러져 쿨쿨 잠이 들었다. 총각은 잠을 자면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일이 걱정이 되었는지 잠꼬대를 해댔다. 어머니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한단 말인가.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난 불효자구나. 서러움에 복받쳐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노인은 잠꼬대를 듣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총각이 잠을 깨자 물어보았다. 지난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노인이 진지하게 묻자 총각은 머리를 긁적이더니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게 없어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산소자리를 봐주는 직관이었는데 총각의 하소연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좋은 자리에 산소를 쓰도록 자세히 알려주었다. 내가 알려준 곳에 산소를 쓰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요. 내일 10시에 장사를 지내면 12시에 가서는 틀림없이 행운이 올 테니 두고 보시오. 내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해보시오. 총각은 노인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는 그 길로 친척집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돈을 얼마씩 얻어다가 노인이 알려준 장소에 산소를 쓰고 겨우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오전 10시에 장례를 다 치르고 집을 향해서 돌아오던 총각은 12시에는 틀림없이 행운이 온다고 말했는데 어떤 행운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집 근처 산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미모의 젊은 여인이 보따리를 끼고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그 여인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총각 앞으로 달려오더니 통사정을 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를 숨겨달라고 청했다. 총각은 급한 대로 숲속에 있는 바위 틈에 여인을 숨겨주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돌리는 순간에 말을 탄 남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오더니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방금 여인네 하나가 이리로 달려오지 않았소? 총각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조금 전에 저리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소. 남자는 상복을 입고 있는 총각의 침착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총각이 가리키는 쪽으로 잽싸게 달려갔다. 그 사람이 가버리자 숨어있던 여인은 목숨을 구해주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다. 총각이 이제 그 사람도 갔으니 안심하고 가시오 하고 말하자 그 여인은 머뭇거리며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사는 불안당의 두목인 저 사람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저 사람을 모셔왔는데 하도 사나워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대로 버티고 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 사람에게 잡혀가 또다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형편인데 이렇게 댁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이오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젊은 여인이 간곡히 청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요.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저는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 귀금속과 값진 물건들을 충분히 챙겨 나왔으니 이걸로 전답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보따리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다. 총각은 어제 노인이 말해준 바로 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총각은 뜻밖의 행운에 기뻤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숨겨둔 덕분에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고 평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 볼이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제인이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비록 초라한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옆집에 사는 농부만은 늘 그녀를 괴롭혔다. 한 번은 손수레로 제인의 정원 담장을 들이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을 타고 달리며 제인의 호밀밭을 모두 망쳐놓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걸 모두 원치 않아.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인을 좋아했고 제인의 가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 해에도 여름 축제가 다가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제인과 춤을 추고 싶어서 그녀 주위에 얼쩡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풀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제인은 몸을 굽혀 그걸 집어들었다. 작은 대리석 손이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다. 도대체 뭘 주었는지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대리석으로 만든 손인 것을 알고 모두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는 제인에게 멀리서 말했다. 제인, 어서 그걸 던져버려. 분명히 마법에 걸린 걸 거야.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제인은 신경 쓰지 않고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대리석 손을 목에 걸었다. 그때부터 축제는 활기를 잃고 모두 멀리서 제인의 목에 걸린 이상한 손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제인만 그곳에 남아있다가 가장 늦게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제인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옛 성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 성은 언덕 위에 마을을 굽어보며 서 있었다.
갑자기 그 성에 전해오던 옛 이야기를 떠올린 제이는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 얘기는 성의 주인이었던 비열한 구두쇠의 유령이 왜 이곳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제이는 좀 두렵긴 했지만 축제 기분 탓인지 왠지 흥분되는 그런 저녁이었다. 폭신한 초록 이끼에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저 아래 오두막과 농가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아름답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벽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제인의 눈에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이 보였다. 그곳에는 근사한 옷을 입은 귀족들과 높은 주름옷을 입은 신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연주가들은 류트와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고 시종들은 음식들을 바삐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주위를 둘러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제이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신기한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 열중한 나머지 한 여인이 다가서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다. 대리석순을 발견한 네가 아가씨라니 기쁘군.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가씨, 가련한 내 남편을 도와줄 수 있겠소? 여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어요. 무슨 일이죠?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내 남편은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어서 백성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왕실 가족은 누구도 평화로이 쉴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 대리석으로 꾸며진 대연회장에서 매일 밤 축제를 베풀어야만 했지요. 우리는 모두 마법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흐르고 잔에 포도주가 넘쳐 흘러도 축제는 늘 우울했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평화를 되돌려줄 사람은 아가씨뿐이에요. 하고 제인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요? 내일 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구멍을 파세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 와야 해요. 물론 그대의 부모님은 괜찮지만 말이요.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의 것이라오. 부정하게 얻은 재물들이 사라지면 다시 평화가 이 성을 지배할 것이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제인에게 기억의 징표로 언제나 푸름을 잊지 않는 상록수 다발을 주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 꿈속을 걷듯 제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인은 그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침대 옆에 기억의 징표로 받은 상록수 다발이 순금으로 변해서 놓여 있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제이는 가족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그들은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그 옛 성토로 갔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파라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흙과 돌덩이들을 퍼냈다. 그러자 무언가 곡괭이에 부딪혔다. 그건 쇠로 만든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금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은
그 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었고 오두막과 담장을 고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몇 마리 소와 땅도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다. 제이는 매우 행복했다. 그런데 대리석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웃집 농부는 제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자 궁금증과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가난했던 제인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 농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제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밝혀내려고 애를 썼다. 농부는 그들이 먼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서도 그는 계속 뭔가 자기 이웃의 비밀을 밝힐 만한 것이 없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다녔다. 그러다가 제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몰래 엿들었다. 오늘 밤 그 성에 가서 그 대리석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재물에 대해 고맙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손을 돌려주자꾸나.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우리처럼 행운을 얻게 되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왜 다른 가난한 사람이 행운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나도 있는데 말이야. 농부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은 자기 것이 될지도 모를 황금과 보석 생각으로 점점 뛰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이웃이 풀숲에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손을 그 자리에 두었다. 농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굶주린 독수리처럼 그 대리석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탔다. 농부는 명령조로 말했다. 자, 이제 나에게 왕의 보물을 보여라. 더 많이, 아주 많이.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성문 하나가 열렸다. 그런데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에 왕의 해골이 서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회오리 바람이 그 성을 감싸더니 그 욕심 많은 농부와 말을 공중으로 멀리 날려보냈다. 아무도 농부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피로에 지친 농부의 말이 혼자서 마구간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도 농부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대리석 손을 찾을 수 없었다. 호자 이야기. 토끼 국물의 국물. 하루는 호자의 집으로 낯선 사나이가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 정말 고맙소. 호자 아저씨는 맛있는 요리를 대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자 또 사나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이 집에 토끼 한 마리를 가져다 드렸는데 나를 알아보시겠소? 아, 그러시면 이 토끼 스프를 드십시오. 호자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접을 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자 또 남자 3명이 찾아왔다. 누구신가요? 우리는 당신에게 토끼를 준 사람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요. 호자가 그들에게도 토끼 스프를 대접하자 일주일 후에 또 5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토끼를 준 사람의 이웃과 조금 떨어진 이웃에 사는 사람이요. 호자는 그들을 식탁에 안내하여 물이 든 큰 사발을 내밀었다. 자, 사양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아니, 주인 양반, 대체 이게 뭐요? 5명의 사나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묻자 토끼를 우려낸 국물을 우려낸 국물이요 하고 호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의 끝.
호자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새끼 양이 있었다. 하루는 짓궂은 젊은이가 이 새끼 양의 눈독을 들이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호자를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먹어버리자. 어때? 누가 이 일을 맡겠나? 그래, 찬성이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호자를 골려준다지? 좋아,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지. 한 사나이가 나섰다. 호자 아저씨, 마을의 점쟁이들 말로는 앞으로 2, 3일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는군요. 어차피 세상이 끝날 바에야 지금 인심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 그럼 새끼 양을 잡아먹도록 합시다. 그건 곤란해. 내가 사랑하는... 호자 아저씨가 거절했지만 모두가 부탁을 하니 더 이상 마다할 수가 없었다. 호자의 승낙을 얻자 다음날 마을 광장에서 새끼 양을 잡아먹기로 결정했다. 새끼 양을 잡아서 그 요리를 고루고루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나자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불을 피우고 양을 굽기 시작했다. 우리 요리가 다 될 때까지 신나게 놀자. 마을 사람들은 정신없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흩어져 웃고 떠들며 놀았다. 조금 지나자 맛있는 요리 냄새가 났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불더미 옆에 우르르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에 벗어둔 웃옷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활활 타고 있는 불더미 속에 웃옷이 들어가 있었다. 누가 한 짓이냐? 내가 그랬소. 뭐? 당신이 우리 웃옷을? 왜 그랬소? 그러자 호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소? 내일이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웃옷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옆집을 사기 위해. 호자 아저씨의 집은 절반이 그의 것이고 나머지 반은 옆집 사람의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루는 호자가 자기 집을 남에게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호자의 먼 친척이 몹시 안타까워했다. 아, 아깝게 되었구나. 그렇게 서둘러 팔아버릴 필요가 뭐 있나? 조금 더 있으면 값도 올라가고. 그러자 호자 아저씨가 말했다. 남과 반씩 집을 차지하고 살기가 싫었기 때문이야. 옆집에 내 집을 사라고 해서 그가 내 집을 샀다네. 나는 절반짜리 내 집을 판 돈으로 다시 옆집을 사들일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물의 요정 운디네. 운디네는 누구인가? 그녀는 라인강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었다. 그 요정은 인간이 되기를 바랐다. 멋진 그들의 보금자리인 물속의 동굴을 떠나 평범한 인간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물의 요정의 왕인 그녀의 삼촌 쿠엘보룬이 커다란 태풍을 몰고 와서 운디네를 작은 아기의 몸으로 만들었다. 아기는 물에 실려 강가로 왔다. 그때 아이를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숫가에 사는 늙은 어부 부부가 아기를 발견하여 양녀로 삼게 되었다. 꼬마 운디네가 하는 기이한 말과 행동 때문에 양부모는 자주 놀랐다. 꼬마는 호수에 들어가 물결 사이를 눕히며 자주 놀았는데 한 번에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녀가 어엿한 숙녀로 자라게 되었을 때 한 기사가 말을 몰고 숲으로 들어왔다가 우연히 늙은 어부의 집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 태풍이 강하게 불어왔다. 호수물이 넘치더니 집을 에워쌌다. 그 집과 다른 곳이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고 말았다. 세상 어느 곳과도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배 한 척이 태풍에 난파되어 그 배를 탔던 신부님이 그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떠내려왔다.
그동안 서로 마음이 통했던 기사 훌드브란트와 운디네는 신부님이 온 다음 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운디네가 인간이 된 순간이었다. 기사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마음이 넓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었다. 그들이 결혼하자 곧 집을 둘러쌌던 호수의 물이 점점 빠지더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물이 빠지자 즉시 기사는 신부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운디네의 삼촌 쿠엘보르는 그들이 숲을 나설 때까지 따라갔다. 개울물이 되어 혹은 폭포가 되어 언제나 운디네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베르탈다라는 여인이 법정에 가서 기사가 운디네를 만나기 이전에 그녀가 그 기사를 좋아했고 여전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운디네가 마녀라고 모함하며 기사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했다. 운디네는 그녀처럼 잔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마 고아라서 그럴 것이라 측은히 여겼다. 물의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해 보니 베르탈다는 자신을 키워준 어부가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었다. 그래서 양부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베르탈다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어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알아낸 운디네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훌드브란트의 마음을 흔들어 운디네를 의심하게 했다. 운디네는 남편이 자기에게 잔인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손으로 남편을 죽인 뒤 물의 요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 남편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기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운디네가 손쉽게 커다란 돌로 거대한 성벽을 쌓자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의심이 더해갔다. 운디네는 그해 봄에 라인강의 요정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기에 훌드브란트가 그들을 나쁘게 대하게 되면 혹시 요정들이 그를 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운디네는 정말 원치 않았지만 남편과 베르탈다를 데리고 라인 강가를 여행 삼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결국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며 화를 내면서 그녀에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배 한쪽 끝에 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물과 뒤섞이더니 증기처럼 변해 사라졌다. 훌드브란트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슬퍼했다. 그러나 베르탈다의 위로와 사랑으로 곧 다시 마음의 안정을 얻어 결혼했다. 새 신부는 힘을 과시할 생각으로 성벽을 허물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라인강에서 흐르던 물이 물기둥으로 솟아오르더니 운디네의 모습으로 변했다. 운디네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훌드브란트의 방으로 갔다. 잠시 후 기사가 그녀의 팔에 안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땅에 묻었다. 그런데 그의 무덤가 잔디에서 거품이 일더니 샘이 솟아올라 무덤을 한 바퀴 빙 돌더니 호수로 흘러갔다. 이렇게 물의 요정 운디네는 사랑하는 기사를 영원히 품에 안게 되었다.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 1장 피레네 섬에 찾아온 남자. 오랜 옛날 그리스에 아주 신비로운 장수가 있었다. 그곳은 산악지역에서 샘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세월이 수천 년 흐른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라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다.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무렵 벨로로폰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샘 근처로 다가왔다. 한 손에는
눈부신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굴레가 들려 있었다. 샘물가에는 노인과 중년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으며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고 있는 아가씨도 보였다. 벨레로폰은 멈춰서서 목이 마르니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아가씨에게 부탁했다. 정말 물맛이 좋군요. 이 샘의 이름이 뭔가요? 벨레로폰은 아가씨의 물동이에 담긴 물을 마신 뒤 깨끗이 헹구고는 다시 물을 채워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 샘물은 피레네 샘이라고 해요.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맑은 샘이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여인의 아들이 사냥의 여신인 다이아나가 쏜 화살에 맞고 죽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다가 녹아내렸다고 해요. 시원하고 달콤한 이 샘물이 바로 여인의 슬픔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토록 맑은 샘물이 솟구쳐 흐르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샘 이름이 피레네라고요? 아름다운 아가씨, 샘물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군요. 바로 이곳을 찾으려고 머나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소에게 샘물을 먹이고 있던 중년 남자가 젊은 벨레로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손에 들고 있는 멋진 황금굴레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사는 곳의 물줄기가 점점 마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피레네 샘물을 찾으려고 그 멀리서 오지는 않았을 테지요. 말을 잃어버렸소? 당신 손에 굴레를 들고 있군요. 반짝이는 보석이 두 줄로 박혀 있어 정말 아름답소. 굴레만큼 말도 훌륭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잃어버려 안 됐소. 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현자들이 제게 알려준 대로 여기 어디쯤 있을 훌륭한 말을 찾고 있죠. 당신들 조상들이 살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날개 달린 페가수스라는 말이 이 페레네 샘에 자주 나타납니까? 벨레로폰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자 시골뜨기 중년 남자가 호탕하게 웃었다. 페가수스는 눈처럼 새하얀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은빛 날개를 지닌 헬리콘 산 꼭대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페가수스는 공기를 가르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구름 위로 힘차게 높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페가수스는 사람을 태운 적도 굴레를 씌워 본 적도 없었으며 아주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날개 달린 말은 밤에는 높은 산 정상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공기를 가르며 날아다녔다. 신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페가수스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과는 달랐다. 페가수스가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 머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햇빛에 반사되는 은빛 날개가 보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페가수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서 스치듯 지나갈 때면 아지랑이나 안개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페가수스가 양털처럼 보송보송한 밝은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 모습이 사라졌다가 구름 저편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하늘이 온통 회색 구름으로 뒤덮이고 비바람이 칠 때면 날개 달린 페가수스가 구름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곤 했다. 그러면 먹구름 위쪽에 있는 햇빛이 페가수스의 몸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은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페가수스도 빛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멋진 광경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운아였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여름에는 페가수스도 자주 땅 위로 내려왔고 은빛 날개를 접고 산과 계곡을 바람처럼 빠르고 힘차게 뛰어다니곤 했다. 그리고 이 피레네 샘 근처에는 맛 좋은 물을 마시거나 샘 근처 부드러운 잔디 위에서 몸을 뒹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페가수스는 입맛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가끔 맛 좋은 클로버를 골라 뜯어먹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페가수스를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이곳 피레네샘을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페가수스의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피레네샘에서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페가수스를 본 적이 없었으며 페가수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믿지도 않았다. 벨레로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년 남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래서 웃은 것이었다. 콧구멍 속이 다 보일 만큼 납작한 코를 높이 치켜들며 그가 말했다. 페가수스라, 페가수스. 날개 달린 말. 여보게, 자네 제정신인가? 말이 날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소? 쟁기질을 더 잘할 수 있소? 생각을 해보게. 자네 신발이 닳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날아오르는 걸 보기 좋아한단 말이오. 쟁기질 대신 구름 위로 올라가 빗자루질이라도 시킬 건가? 나는 페가수스라는 존재를 믿지 않지. 말인지 새인지도 모르는 동물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벨레로폰이 조용하게 말했다. 그리고 벨레로폰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열심히 듣고 있는 노인에게 몸을 돌렸다. 노인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지난 20년 동안 점점 귀가 안 들려서 한 손을 귀에 댄 채로 듣고 있었다. 어르신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으셨을 때 날개 달린 말을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네. 아마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렇지만 요즘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겠어. 날개 달린 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지.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아주 오래전이었겠지. 사실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샘 근처에서 말발굽을 본 기억은 있었지. 아마 페가수스 발자국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의 발자국일 수도 있지만. 벨레로폰이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물동이를 이고 서 있던 아가씨에게 물었다. 아름다운 아가씨,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분명 페가수스를 봤을 거예요. 당신의 두 눈은 눈부시게 밝으니까요. 아가씨가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페가수스였는지 아주 커다란 흰 새였는지 모르지만 하늘 높이 날고 있었어요. 제가 물동이를 이고 샘으로 오고 있을 때였죠. 말이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척 아름답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기쁨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너무 놀라 물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벨레로폰이 말했다. 벨레로폰은 어린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붉은 입술을 해벌쭉 벌리고 벨레로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 귀여운 꼬마야. 너는 날개 달린 말을 자주 보았겠지? 벨레로폰이 어린아이의 곱슬머리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자주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봤어요. 어린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너는 멋진 꼬마 신사구나. 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겠니? 벨레로폰이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저는 샘에서 종이배놀이를 하거나 바닥에서 예쁜 조약돌을 주우려고 여기 자주 와요. 그런데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하늘 높이 있는 날개 달린 말이 물에 비치는 걸 봤어요. 그 말이 내려와서 나를 등에 태우고 달나라로 데려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벨레로폰은 짐을 끄는 말밖에 모르는 시골뜨기 남자와 젊은 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잊고 있는 노인의 말보다 물에 비친 페가수스를 보았다는 아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아가씨의 말을 믿었다. 2장.
나타난 페가수스. 벨레로폰은 그 뒤로 피레네 샘 근처에 자주 왔다.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날개 달린 말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려고 샘물 속을 지켜보곤 했다. 벨레로폰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황금이 박힌 굴레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에 물을 먹이려고 샘가로 왔다가 벨레로폰을 비웃거나 때로는 아주 심한 말을 냈다. 건강한 젊은이가 일은 안 하고 빈둥대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팔아보려고도 하고 벨레로폰이 거절하면 멋있는 황금 굴레를 팔지 않겠느냐고 흥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시골 아이들조차 그를 아주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벨레로폰 앞에서도 심하게 놀렸다. 장난꾸러기 아이가 페가수스 역을 맡아서 아주 괴상한 갑옷을 만들어 날아다니는 흉내를 냈고 다른 아이는 벨레로폰의 장식용 굴레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손에 쥐고 함께 뛰어다니곤 했다. 그러나 물속에 비친 페가수스를 보았던 친절한 아이는 짓궂은 아이들이 벨레로폰을 괴롭히는 것 이상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 이 다정한 아이는 노는 시간에 그의 옆에 잠자코 앉아서 샘을 내려다보거나 하늘을 살펴봤다. 벨레로폰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다. 벨레로폰이 전에 겪은 모험 이야기를 전부 다 하려면 아마 끝도 없이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았는데 그 이름이 키마이라였다. 그 괴물은 어두워질 때까지 재미삼아 듣기에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다. 키마이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독을 품는 괴물로 힘이 세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 괴물을 해치우기는커녕 도망치는 것조차 기적이었다. 꼬리는 보아뱀과 비슷했고 몸은 소름 끼치도록 징그럽고 머리가 3개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염소, 마지막은 끔찍하게 거대한 뱀의 머리였다. 게다가 3개의 입에서 거센 불을 내뿜고 있었다. 육지에 사는 것으로 봐서는 날개가 달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날개가 있든지 없든지 달리는 모습이 마치 염소나 사자와 비슷했고 거대한 뱀이 꿈틀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3개의 동물을 합쳐놓는 것보다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 못된 괴물은 숨 쉴 때 내뿜는 불꽃으로 숲에 불을 지르거나 논밭을 불사르고 심지어 근처 마을까지 잿더미로 만들곤 했다.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과 동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 이 혐오스러운 괴물은 온갖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마침 벨레로폰이 왕을 만나러 그 나라로 가게 되었다. 왕의 이름은 이오베이치였고 리케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벨레로폰은 용감한 젊은이로 영웅적이고 남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는 젊은이가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면 전쟁에서 적을 물리쳐 승리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사악한 괴물과 싸워 이겨야 했다. 이오베이츠 왕은 젊은이의 용기를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키마이라와 싸워 이겨줄 것을 부탁했다. 하루라도 빨리 괴물을 없애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었다. 벨레로폰은 망설이지 않고 왕에게 키마이라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괴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빨랐고 벨레로폰은 2발로 싸워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빠른 말을 타고 싸우는 것이었다. 페가수스만큼 날개가 있어 땅보다 하늘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날개가 달린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벨레로폰은 페가수스가 완벽한 무기라고 확신했고 행운의 여신이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페가수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 한번 페가수스의 등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키마이라와 싸우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이유로
벨레로폰은 아름답게 장식된 굴레를 들고 그리스에서 리케아까지 찾아왔다. 굴레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황금 제갈을 페가수스의 입에 물리기만 한다면 날개 달린 말은 유순해지고 벨레로폰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날아갈 것이다. 페가수스가 피레네셈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벨레로폰은 이오베이츠 왕이 자신을 키마이라와 맞서지 않고 도망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앞섰다. 빨리 사악한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할 텐데 앉아서 반짝이는 모래를 뚫고 쏟아져 나오는 피레네셈의 맑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괴로웠다. 페가수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나이 들어 노인이 되고 힘없는 겁쟁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벨레로폰은 친절한 아이가 그를 무척 좋아하고 그의 옆에서 늘 함께 해준다는 것이 힘이 되었다. 매일 아침 아이는 벨레로폰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벨레로폰 아저씨, 오늘 페가수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기대에 부푼 눈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벨레로폰은 모든 희망을 버린 채 리케아로 돌아가서 혼자 힘으로 키마이라와 싸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벨레로폰은 키마이라의 내뿜는 화염에 목숨을 뺏기거나 먹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페가수스의 도움이 없다면 키마이라와 싸울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벨레로폰에게 희망에 차서 말을 했다. 아저씨, 오늘은 틀림없이 페가수스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아이는 벨레로폰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빵을 나누어 먹고 샘물을 마셨다. 오후에 벨레로폰은 팔로 아이를 감싸 안고 아이도 조그마한 손으로 벨레로폰의 손을 잡아주었다. 벨레로폰은 혼자 생각에 잠겨 샘물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나무줄기와 가지 사이로 엉켜 올라가고 있는 포도넝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샘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벨레로폰을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페가수스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흘러 피레네셈에 떨어졌다. 그때 아이의 조그만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좀 보세요. 벨레로폰 아저씨, 물에 페가수스가 비쳐요. 벨레로폰은 샘에 비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새 같은 모습이 보였다. 눈같이 새하얀 은빛으로 빛나는 날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정말 멋진 새구나. 구름보다도 높이 날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이는구나. 전 너무 떨려요. 겁이 나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멋져서 물에 비친 모습밖에 못 보겠어요. 아저씨, 저건 새가 아니에요. 바로 날개 달린 페가수스예요. 벨레로폰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열심히 쳐다봤지만 날개 달린 그 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페가수스가 그 순간 구름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구름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벨레로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샘 주위에 있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발견하고 페가수스가 다시 멀리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이다. 페가수스가 틀림없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린 끝에 페가수스가 비로소 피레네셈의 목을 축이려고 나타난 것이다. 하늘을 나는 신비한 말이 거대한 원을 그리듯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 비둘기가 내려오는 듯했다. 페가수스는 빠르게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점점 땅 가까이 내려오고 있었다. 페가수스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였고 은빛 날개의 움직임도 무척이나 신비로웠다. 페가수스는 말발굽을 사뿐히 내려놓으며 늠름한 얼굴을 숙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페가수스는 길고 즐겁게 숨을 내쉬면서 샘물을 마셨다. 마치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페가수스처럼 피레네 샘물을 좋아할 만한 것은 없는 듯 보였다.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클로버 잎을 조금 뜯어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듯 했다. 이런 흔한 풀보다는 구름 바로 아래에 있는 높은 헬리콘산에 난 풀이 가장 맛있었다. 이렇게 물을 마신 후 우아한 자태로 풀을 조금만 뜯어먹고는 즐겁게 춤추듯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페가수스처럼 놀기 좋아하는 동물은 없을 것 같았다. 페가수스는 커다란 은빛 날개를 펄럭이며 방울새처럼 날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해서 하늘을 나는지 뛰어다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벨레로폰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나무 사이로 엿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페가수스의 눈빛은 매우 강렬했으며 굴레를 씌우고 그 등에 올라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격 또한 야성적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페가수스는 한두 번 멈춰서서 숨을 들이마시고는 귀를 세우고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자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드디어 페가수스가 날개를 접고 부드러운 초록빛 풀밭에 앉았다. 오랫동안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인지 페가수스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네 발을 위로 향한 채 잔디 위를 대굴대굴 굴렸다. 수백 년을 친구가 없이 홀로 살았지만 페가수스는 행복하게 지냈다. 보통 말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페가수스는 더 멋지고 훌륭하게 보였다. 벨레로폰과 아이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페가수스가 쏜살같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까봐 걱정이 컸다. 마침내 페가수스가 실컷 뒹굴다가 몸을 일으켜 다른 말들처럼 일어나려고 천천히 앞발을 내디뎌 땅을 짚었다. 페가수스가 어떤 동작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던 벨레로폰은 숲속에서 쏜살같이 나와 날개 달린 페가수스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페가수스는 깜짝 놀라 날아올랐다. 벨레로폰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하늘로 날아올랐으며 페가수스는 놀라움과 분노로 몸을 떨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다. 페가수스는 높이 날아올라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뿌옇고 차가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페가수스는 구름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바위에 내리박을 기세로 번개같이 밑으로 내려갔다. 페가수스는 똑바로 전진하다가 이리저리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앞발은 구름에 걸쳐놓은 듯 쳐들고 뒷발로 뒤쪽을 차기도 하고 머리는 다리 사이로 숙이고 날개는 치켜 세우기도 했다. 페가수스가 하늘 위에서 공중제비를 도는 바람에 벨레로폰은 두 발을 뻗은 채로 페가수스의 등에 누운 상태가 되었다. 페가수스는 고개를 돌려 눈을 부릅뜨고 벨레로폰의 얼굴을 노려보며 그를 물려고 했다. 날개가 어찌나 사납게 퍼덕거렸는지 은빛 깃털 하나가 휘날리며 떨어졌다. 아이는 그것을 주워서 페가수스와 벨레로폰을 생각하며 간직했다. 벨레로폰은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멋진 굴레에 달린 황금제갈을 페가수스 입에 재빨리 씌웠다. 그러자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먹은 것처럼 온순해졌다. 페가수스의 아름다운 두 눈에 번뜩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눈물을 머금은 채로 벨레로폰을 돌아보았다. 벨레로폰이 페가수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엄있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페가수스의 눈은 마치 수백 년을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드디어 짝을 찾은 기쁨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납게 퍼덕거리는 페가수스에게 제갈을 물리는 동안 그들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 있었다. 그때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벨레로폰은 전에 헬리콘산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이 헬리콘산이라는 것과 페가수스가 산 꼭대기에 산다는 것을 알았다. 페가수스는 자신의 거처로 방향을 잡고 허락을 구하듯이 주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보더니 날았다. 그리고 정상에 내려서서 벨레로폰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의 등에서 뛰어내릴 때도 여전히 굴레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페가수스의 눈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다.
그러다 페가수스가 지금까지 누린 자유로운 생활을 떠올리자 페가수스를 포로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의 머리에서 굴레를 벗기고 물렸던 황금 제갈을 풀었다. 나를 떠나라, 페가수스. 아니면 나를 따르라. 벨레로폰이 말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날개 달린 말은 헬리콘산 정상에서 위로 날아올라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자 산꼭대기엔 황혼이 드리워져 있었고 온 세상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페가수스는 하늘 높이 날아 밤에게 시간을 내주고 있는 낮을 따라잡은 듯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붉은 광채로 물들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페가수스는 밝게 빛나는 작은 점으로 보이다가 더 이상 하늘 어디에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벨레로폰은 다시는 페가수스를 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그러나 밝은 점이 다시 나타나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와 붉은 노을 아래로 내려왔다. 페가수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날개 달린 말은 자신이 언제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페가수스와 벨레로폰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친구가 되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잠을 잤고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의 목을 껴안은 채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둘은 해가 뜰 무렵 일어나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벨레로폰과 페가수스는 며칠을 보내면서 마치 오랜 친구였던 것처럼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을 하늘을 날며 지냈고 마치 지구가 달처럼 보일 정도로 높이 난 적도 있었다. 멀리 낯선 나라도 찾아가 사람들을 놀래주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날개 달린 말 위에 타고 있는 잘생긴 젊은이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먼 거리를 날면서도 페가수스는 힘들다고 지나치는 곳이 없었다. 벨레로폰은 그렇게 사는 게 더없이 기뻤다. 언제나 하늘 높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아래쪽 날씨는 음산하게 비가 오더라도 하늘 높은 곳은 언제나 태양이 지지 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벨레로폰은 끔찍한 키마이라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오베이츠 왕에게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키마이라를 죽이기로 한 약속도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늘 위를 날면서 페가수스를 다루는 법에 익숙해지자 그는 자신이 약속한 모험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먼 동이 틀 무렵 벨레로폰은 두 눈을 뜨고 일어나라는 뜻으로 페가수스의 귀를 살짝 잡아당겼다. 페가수스는 곧장 땅에서 일어나 앞으로 뛰어올라 사방을 날아다녔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오늘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다. 우렁차고 힘이 넘치며 노래하듯 울음소리를 내다가 마치 종달새가 나뭇가지 위에 사뿐히 내려앉듯이 가벼운 동작으로 벨레로폰 옆으로 내려왔다. 잘했어, 페가수스. 아름다운 내 친구여. 우린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오늘은 저 무시무시한 키마이라와 싸우러 길을 떠나는 거야. 벨레로폰이 페가수스의 목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3장 키마이라와의 결투. 아침 식사를 마치고 히포크레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후 페가수스는 주인이 굴레를 씌울 수 있도록 머리를 똑바로 들었다. 벨레로폰이 검과 방패로 단단히 무장하고 전투할 준비를 하는 동안 페가수스는 장난치며 펄쩍펄쩍 뛰면서 공중을 날기도 하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벨레로폰이 등 위로 올라탔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리케아가 있는 동쪽으로 출발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날아 리케아의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이른 오전이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페가수스는 육지로 내려가 산꼭대기에 걸쳐진 구름 사이로 몸을 숨겼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서 벨레로폰은 리케아의 산악지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숨겨져 있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특이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산들은 험했고 가파르게 높이 치솟은 암석으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평지에는 불에 타버린 집들과 목초지에는 죽은 가축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키마이라가 한 짓이 틀림없군. 도대체 이 괴물은 어디에 있을까? 처음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어느 동굴에서 세 줄기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산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로 뒤섞였다. 페가수스와 벨레로폰은 동굴에 가까이 갔다. 연기가 점점 심하게 피어올라 지독한 유황 냄새와 숨이 막히는 이상한 냄새를 뿜어냈다. 페가수스는 숨을 헐떡거렸고 벨레로폰은 재채기를 냈다. 깨끗한 공기만 마셨던 페가수스는 역겨운 연기가 나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한참을 날아갔다. 그런데 벨레로폰은 등 뒤를 돌아보고는 페가수스가 다시 뒤로 돌아가게 신호를 보냈다. 페가수스가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골짜기 위로 내려와 멈춰섰다. 돌을 던지면 그 연기가 스며나오고 있는 동굴 입구에 닿을 만한 거리에 와 있었다. 이상하고 끔찍한 괴물이 동굴 안에서 몸을 꼬고 있는 듯이 보였다. 각각의 몸체는 서로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로 보였다. 하지만 그 짐승의 머리를 보니 거대한 뱀과 성난 사자 그리고 염소의 머리였다. 사자와 염소 머리는 잠이 든 상태였고 뱀의 머리는 잠에서 깨어나 무시무시한 두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세 개의 연기줄기가 이 세 개의 머리에 난 콧구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벨레로폰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괴이한 광경을 보고는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머리가 셋 달린 키마이라였다.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괴물. 세 개의 머리 가운데 두 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소나귀에 먹다 남은 양고기가 남아 있었다. 잠들기 전에 셋이 같이 뜯어먹고 남은 것이 분명했다. 벨레로폰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을 차리면서 그것이 키마이라임을 깨달았고 페가수스도 그것을 알아차린 듯 전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히히힝 울었다. 그 소리에 세 개의 머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거대한 불꽃을 내뿜었다. 벨레로폰이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괴물은 동굴에서 나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벨레로폰을 향해 돌진했으며 뒤에 달린 뱀의 꼬리는 몸을 꼬아 독을 만들고 있었다. 페가수스가 새처럼 빠르지 않았다면 둘 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드는 키마이라에게 잡히고 말았을 것이다. 날개 달린 페가수스는 화가 나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페가수스는 온몸을 떨었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 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에 대한 증오와 혐오스러운 느낌 때문이었다. 키마이라는 몸을 일으켜 이제 꼬리 끝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고 날카로운 발톱을 허공에 휘두르며 움켜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세 개의 머리는 페가수스와 벨레로폰을 향해 불을 뿜어댔다. 으르렁거리는 고함과 기분 나쁜 숨소리, 포효하는 모습이라니. 벨레로폰은 한쪽 팔의 방패를 단단히 잡고 칼을 뽑아들었다. 자, 사랑하는 페가수스. 내가 저 괴물을 처치하도록 도와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 친구 벨레로폰 없이 다시 혼자가 되어 네가 사는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키마이라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는 거다. 벨레로폰이 페가수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페가수스가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돌려 벨레로폰의 볼에 자신의 코를 부드럽게 비볐다. 페가수스는 자신의 날개 달린 불멸의 말이지만 벨레로폰이 죽는다면 차라리 자기도 벨레로폰을 따라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맙구나 페가수스. 자, 이제 저 괴물을 죽이러 가자. 페가수스는 쏜살같이 바람을 가르며 높이 들어 올린 키마이라의 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칼을 뻗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자 벨레로폰은 키마이라를 칼로 쳤다. 염소 머리가 거의 떨어져 나갈 듯이 베어져 거의 죽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마녀라도 하려는 듯
뱃머리와 사자머리가 더욱 거세게 화염을 내뿜고 포효하고 있었다. 걱정 마, 페가수스. 머리 하나만 더 없애면 저 소리도 그칠 거야. 다시 한번 벨레로폰이 고삐를 흔들었고 페가수스는 키마에라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고 벨레로폰은 남은 머리 중 하나를 겨냥해 칼을 내리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빨리 피하지 못해 벨레로폰은 어깨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페가수스도 왼쪽 날개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러나 키마에라는 사자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머리가 밑으로 꺾인 채 내뿜던 화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검은 연기만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 남은 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나워졌고 독이 올라 있었다. 이오베이츠 왕이 먼 곳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다가 왕관이 떨어질 정도였다. 무슨 일이지? 키마이라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고 있구나. 불쌍한 왕이 중얼거렸다. 그때 페가수스는 공중에서 다시 멈춰선 채 화가 나서 울었고 순수한 수정 같은 불꽃을 내뿜었다. 페가수스의 용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만해 있었고 벨레로폰도 마찬가지였다. 피를 흘리고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페가수스여. 저 저주받을 키마이라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벨레로폰은 자신의 상처보다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될 고귀한 페가수스가 다친 것이 더 안타까웠다. 벨레로폰은 우렁찬 목소리로 페가수스에게 무시무시한 키마이라 앞으로 돌격할 것을 명했다. 쏜살같이 벨레로폰은 원수의 코앞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가까이 있었다. 키마이라는 두 번째 머리를 잃고 나서 불같이 타오르는 고통과 분노로 날뛰었다. 버둥거리며 땅과 허공에 대고 몸부림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키마이라가 발톱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리자 페가수스는 괴물의 목젖을 향해 날개를 펴고 곧장 내려왔다. 키마이라의 입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벨레로폰과 페가수스는 화염에 쌓여 페가수스의 두 날개는 불에 그을렸고 벨레로폰의 금빛 머리털이 불에 타버렸다. 벨레로폰과 페가수스는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이 불길의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페가수스가 하늘을 가르며 가까이 돌진했을 때 키마이라가 뛰어오르며 독이 있는 거대한 꼬리를 페가수스에게 정면으로 내던지고는 온 힘을 다해 꼬리로 매듭을 만들어 페가수스를 감아버렸다. 페가수스는 산봉우리보다도 구름보다도 더 높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날아올라갔다. 키마이라도 공기와 빛의 생물인 페가수스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다. 벨레로폰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키마이라의 흉측한 얼굴과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패를 들었다. 벨레로폰의 방패 너머로 괴물의 잔인한 두 눈이 보였다. 키마이라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미쳐 날뛰고 있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아마도 키마이라를 죽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다. 키마이라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적을 꽉 붙잡느라 가슴이 드러나 있었다. 벨레로폰은 괴물의 심장에 칼을 힘껏 찔렀다. 그러자 칭칭 감은 뱀의 꼬리가 풀리더니 페가수스를 놓아주었다. 키마이라는 높은 곳에서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심장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라 온 몸이 화염에 쌓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유성이나 혜성처럼 보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농부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러 밭으로 나왔을 때 놀랍게도 넓은 땅이 검은 재로 불에 타 있는 것을 보았다. 밭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하고 허연 뼈들이 쌓아놓은 건초더미보다 더 크고 높았는데 아무도 그 무시무시한 키마이라의 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벨레로폰은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몸을 앞으로 숙여 페가수스에게 입맞춤을 냈다. 자, 이제 돌아가자 페가수스. 피레네의 샘으로 돌아가는 거야. 페가수스는 더 빨리 공기를 가르며 순식간에 샘으로 날아갔다. 거기엔
한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고 중년 남자는 소에게 물을 먹이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물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이제 기억이 나는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날개 달린 말을 본 적이 있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던 것 같은데. 노인이 말했다. 짐을 끄는 말을 한 마리 갖고 있는데 이 말보다 3배 값어치는 있어. 이 망아지가 내 말이라면 제일 먼저 녀석의 날개를 잘라내겠소. 중년 남자가 말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행운이란 잘못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달아났고 그녀가 가져왔던 물동이는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착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함께 있어주고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샘을 바라보던 아이 말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벨르로폰 아저씨. 그 아이는 매일 피레네 샘에서 그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가 이기셨죠? 아이는 기뻐하며 페가수스 위에 앉아있는 벨레로폰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아저씨가 이기실 줄 알았어요. 그래, 해냈단다. 벨레로폰이 말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너의 믿음이 없었다면 페가수스를 기다리지 못했을 거야. 그랬다면 구름 위로 날아가지도 못했을 거고 무시무시한 키마이라를 해치우지도 못했겠지.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야. 바로 네가 해낸 거야. 이제 페가수스가 다시 자유를 누리도록 놓아주자. 벨레로폰은 아름다운 굴레를 페가수스의 머리에서 풀어주었다. 자, 페가수스. 영원히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슬픈 목소리로 벨레로폰이 외쳤다. 그러나 페가수스는 머리를 벨레로폰의 어깨에 기대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 네가 좋다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지내자. 이오베이츠 왕에게 우리가 키마에라를 죽였다고 알리러 가자. 벨레로폰이 페가수스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아이는 페가수스와 함께 벨레로폰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다니며 그가 키마에라를 이겼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다. 그 아이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씨를 지녔기 때문에 정의롭고 용감한 영웅으로 자란 것이다.